교과서 78페이지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라는 중단원입니다. 생활 속 이야기에 있는 글씨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림에 있는 KTX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는 KTX 산천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KTX는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이름이고요. 2004년 4월 1일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나라 기차들은 무궁화호, 새마을호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기차들을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도로 6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KTX가 개통이 되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열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편도로 2시간 반에서 3시간 10분 사이로 걸리면서 우리나라는 반나절 생활권 시대를 맞이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전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되었다. 그 말은 하루 안에 우리나라의 다른 곳곳에 가서 볼일을 보고 해를 넘기지 않고 그날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고속열차인 KTX처럼 오늘날에는 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교통의 발달과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게 통신의 발달이죠. 통신수단 또한 발달을 하면서 우리 지역, 또 다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고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본인이 가보고 싶은 여행지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활동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학습 계획하기에 나와 있는 요 단어들, 교통, 통신, 정보화, 가상공간, 요런 단어들을 이번 단원에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아래쪽에 동그라미 1, 2는 이번 단원에서 학습을 하게 될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 공간과 생활 양식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정보화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입니다. 79페이지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변화입니다. 생각을 얇아 나와 있는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입니다. 경인선은 서울과 인천, 서울의 노량진에서 인천의 제물포까지를 연결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였습니다. 경인선은 1899년에 개통이 되었고요. 경인선의 개통 이후 1905년에는 경부선, 서울과 부산을 잇는 두 번째 철도인 경부선이 운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서울을 출발해서 부산까지 도착하는데 14시간이 기차로 꼬박 걸렸다고 합니다. 초창기의 기차는 시속 20km/h 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KTX의 최고 속도는 30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교통 기술도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같은 거리를 가는데 좀 더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나와서 이번 페이지에서 할 내용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발달과 통신의 발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거예요. 교통의 발달 첫 번째로 교통수단이 발달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도보, 걸어 다니거나 우마차, 소나 말이 끄는 마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했어요.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가 되면서 산업혁명 시기에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었죠. 그러면서 기차가 등장하게 되었고 기차가 등장하면서 먼 거리를 대량으로 사람들을 수송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뒤이어 자동차나 고속철도 그리고 항공기 같은 교통수단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먼 거리를 더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날에는 개인이 교통수단을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사람들이 널리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신의 발달입니다. 옛날에는 걸어서 사람이 직접 이야기를 전하거나 말을 이용해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전신과 전화가 발명된 이후에 통신기술이 더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TV나 인터넷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소식을 빠르고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발달 등을 통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시간과 거리에 관계없이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조금만 더 추가를 하자면 현재 우리나라 교통수단의 이용 현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교통수단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은 주로 사람이 이동하는 데 쓰이는 교통수단과 물자를 이동하는 데 나르는 교통수단이 이용 비중이 달라요. 사람이 이동하는 데 사용되는 교통수단은 자동차를 이용한 도로 이용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지하철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대도시에는 지하철이 모두 다 깔려 있죠. 그 다음이 먼 지역을 갈 때 이용을 하는 철도가 있고요. 다음으로 항공교통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해운이라고 하는 건 배를 이용하는 비중이 가장 낮습니다. 물자, 물건 같은 거를 이동을 시킬 때에는 도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이용 비율이 높고요. 그 다음이 해운입니다. 아무래도 배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엄청 많은 양을 한 번에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로만큼 자주 이용되진 않지만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철도를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항공을 이용해. 이 순서를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미술 속의 사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은 화가의 작품 세계를 넓혀준 교통의 발달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에는 고흐의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 터너의 전함 테메레르의 마지막 항해 이 두 작품이 있는데 이거 말고 모네가 그린 생라자르역이라는 그림도 교통의 발달과 관련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과서에 실려있는 글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고요. 선생님은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고흐의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에서는 증기를 뿜으며 달리는 증기기관차와 마차의 모습이 동시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교통수단의 발달과 거주 공간, 여가 공간의 확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터너의 작품에서는 증기선이 개발된 지 100년이 지난 뒤 자취를 감추게 된 범선이 그려져 있어서 한 교통수단이 성장, 증기선이겠죠, 여기서는. 다른 교통수단, 범선의 휘퇴를 가져오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모네의 생라자르역이라는 그림에는 선로, 승강장, 석탄을 저장하는 창고, 승객의 대기장소 등 당시 기차역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상품, 자본, 기술 뿐만 아니라 문화, 신념, 가치 등까지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어요. 또한 세계의 어느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활동이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빠르게 전해져서 큰 영향을 주기도 하는 등 지역 간,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고흐의 작품과 터너의 작품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고흐의 작품에서는 증기를 내뿜으며 달리는 증기기관차, 마차의 모습이 동시에 보여져 있죠. 그래서 마차라는 그런 전근대의 교통수단에서 증기기관 기차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도시에서 벗어나서 기차를 타고 주말에 교외 지역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거주 공간, 생활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여가 공간도 확대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터너의 작품에서는 돛대가 달려져 있는 요 배가 보이죠? 이 배가 증기선 이전에 사용되었던 범선인 영국 해군의 전함 테메레르였습니다. 이 범선이 증기선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선박에서도 기술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범선은 돛을 달고 다니는 배인데요. 범선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속도가 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기기관의 힘으로 운행하는 증기선은 풍향, 풍속과 상관없이 연탄을 떼워서 증기를 내면 되기 때문에 범선보다 자연적인 제약을 좀 더 잘 극복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곳에서 운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증기선이 개발된 지 100년이 지난 뒤에 범선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교통수단의 성장이 다른 교통수단의 쇠퇴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80페이지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공간의 변화입니다.
교통기술과 통신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측면도 생겨나게 되고 부정적인 측면도 생겨나게 됩니다. 긍정적인 측면부터 살펴본다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시공간의 제약이 크게 줄어들어서 인간이 공간을 인식하는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리고 생활권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KTX 같은 고속철도와 항공기가 발달함에 따라 오늘날에는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들어갈 정도로 국토 이용의 효율성이 증가하게 되었어요. 시공간의 제약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는 같은 시간을 들여서 더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와 동시에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짧게 걸린다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이어서 보면 새로운 교통로가 건설되거나 역, 터미널, 공항, 항만 등과 같은 교통시설이 건설되는 지역들은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해져서 경제도 활발해집니다. 접근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또는 반대로 특정 지역에서 다른 모든 지역으로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정도를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교통이 발달하면 접근성이 향상되게 되어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반면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새로운 교통로의 건설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인구와 기능이 유출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경제가 침체되거나 쇠퇴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교통이 편리한 지역과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는 지역 간의 격차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아랫단락에 나와 있어요. 교통의 발달로 지역 간의 물자와 지역 간의 사람과 물자가 빠르게 이동해서 국토 효율성이 증대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역 격차 문제라는 부정적인 현상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역 격차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로 빨대 효과라는 걸 들 수가 있습니다. 빨대는 여러분들도 어디에 빨대 꼽는다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빨대로 컵이나 어디에 있는 음료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교통이 발달한 대도시가 주변에 있는 중소도시의 인구, 기능을 빨대로 빨아들이는 것처럼 흡수하는 현상을 빨대 효과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생각을 키우는 활동 보겠습니다. 교통의 발달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관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교통의 발달이 지역과 지역 주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료 1, 2에 있는 글씨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료 1번 호남 고속철도의 개통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보면 호남 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 수도권에서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호남,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로 이동을 할 때 고속철도를 이동하는 승객은 증가했지만 고속버스,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일 마지막 단락에 있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새로운 교통수단, 여기에서는 고속철도가 되겠죠? 이런 새로운 교통수단이 하나가 등장하거나 성장하게 되면 기존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던 다른 교통수단, 여기에서는 아마 고속버스나 항공기가 되겠죠? 이런 기존의 교통수단은 쇠퇴하게 되고 고객들을 새로운 이동수단에게 뺏기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자료 2번 거가대교의 개통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부산과 거제도, 부산에 있는 가덕도와 거제도 이 섬을 잇는 거가대교가 개통이 되었어요. 이 거가대교를 개통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아까 설명했던 빨대 효과라는 거에 의해서 거제도에 있는 상권들이 쇠퇴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경상남도 거제시의 시민들이 부산에 와서 상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실제로 거가대교를 개통을 하고 보니 부산에서 거제시로의 접근성이 향상이 되면서 거제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제시의 관광객이 늘어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 1을 보고 호남 고속철도의 개통 이후에 나타난 지역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광주 송정역은 KTX역 고속철도역이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철도 이용객의 증가로 역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광주 공항 주변의 지역에는 광주에서 또는 광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고속철도를 더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공항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공항 내나 아니면 공항 주변에 있는 상권이 침체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 2번입니다. 자료 1을 보고 거가대교 개통 이후 부산과 거제 주민의 생활 모습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거가대교 개통 이전에는 거제 주민들이 부산에 백화점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거가대교 이용 전에는 부산에서 거제로 왔다 갔다 하는데 편도로 거의 3시간 가까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부산으로 가는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부산의 백화점이나 대형 영화관 같은 상업시설, 여가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는 거제로 가는 것이 반대로 쉬워졌으니까 거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등 거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가대교의 건설로 인해 부산과 거제 모두 생활권이 확대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의 발달 이야기를 하면 KTX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KTX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X는 시속 300km를 넘나드는 속도로 철도를 오가는 교통수단이에요. 육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빠르기를 구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엄청 큰 소리를 내면서 폭발적으로 달리는 그 속도가 시속 240km 정도라고 해요. 그거를 생각해보면 KTX가 굉장히 빠르게 다닌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최고 시속 430km로 서울에서 부산을 90분 내에 주파하는 차세대 KTX인 해물을 개발해서 곧 상용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교통의 발달이라는 변화는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관광의 기회를 불러옴과 동시에 다양한 업무에 빠른 처리를 가능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어 충청도에 대전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대전에 사는 사람이 교통비를 조금 더 들여서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좀 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서울에 가서 진료를 본다거나 대구나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로 이런 데 가서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상경하는 것처럼 생활의 패러다임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반면에 부산에 센텀에 있는 백화점들은 주말 쇼핑객의 절반이 부산 사람이 아니라 타지에서 온 외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예전에는 국제회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라고 하면 서울에서만 개최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대전, 대구, 부산 같은 지방 광역 도시에서도 많이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X역이 들어서는 곳 주변에는 상권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방 도시들은 KTX역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KTX역 이름에도 본인들의 지역 이름을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KTX 천안 아산역도 천안 지역 사람들은 천안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고 아산 사람들은 아산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쓰게 된 겁니다. 경상도에도 김천구미역이라고 하는 역이 있어요. 최근에는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 경제 거점 기능을 촉진해서 지역별로 특화시켜서 전국을 하나의 도시처럼 발전시키려고 개발의 방향을 잡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KTX는 다른 기차나 자동차나 비행기처럼 화석연료를 쓰는 게 아니고 전기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지구온난화와 녹색 성장의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81페이지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입니다. 생활 양식의 변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나라 내에서 더 멀리 있는 지역 그리고 같은 지역을 이동한다 해도 더 빠른 시간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무엇이 이동하느냐? 원료, 상품, 자본, 노동력이 이동해요. 그리고 국내, 우리나라 내에서의 이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외로도 이동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른 나라와의 교역이 증가하고 필요한 물건을 더 쉽게 살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멀어서 또는 이동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가기 힘들었던 지역도 쉽게 갈 수 있게 되면서 관광 산업 역시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원료, 상품, 자본, 노동력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세계 여러 국가의 자회사나 지점, 생산 공장, 판매점 같은 것들을 두고 세계적인 규모로 생산과 판매 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기업의 활동과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것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경제 활동도 활성화되고 관광 산업도 발달하고 그에 따라서 문화 교류도 활성화됩니다. 오른쪽에 그래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나라 항공여행 및 항공화물 증가 추이입니다. 항공은 비행기를 이용한 교통수단입니다.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활성화됩니다. 물론 국내 여행도 활성화됩니다. 그러면서 항공 여객 수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교역이 증대됨에 따라 항공을 이용한 화물 수송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로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시아의 허브 공항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통신의 발달 이야기고요.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정보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전화나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물건을 쉽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 쇼핑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 어플을 이용한 쇼핑 같은 것들이 상용화됨에 따라 가게를 내고 점포를 내고 상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창고 같은 것들을 하나 임대를 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창고에서 포장해서 바로 보내는 무점포 상점이 생겨나서 시공간의 제약이 줄어들게 되면서 상권이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서로 다른 지역 또는 국가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문화를 교류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다른 나라의 문화가 전파되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문화가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문화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7단원에서 아마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했었고 공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게 되면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이동을 하게 되거나 교류를 하는 것이 더 많아져요. 그러게 되면서 이전보다 더 다양한 문화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문화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의 다양성이 파괴가 되고 문화가 획일화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게 됩니다. 교과서 오른쪽에 누리소통만 SNS,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나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문화나 일상을 교류할 수 있는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가상공간, 즉 온라인상에서 인맥을 구축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우리는 순우리말로 누리소통망, 영어로 SNS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거나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SNS에 포함이 됩니다. 아래쪽에 교실 밖 생생체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사진과 글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은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서로 다른 지역 간의 인적 교류 그리고 물적 교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서 통근권, 통학권과 같은 생활권이 확대가 돼요. 교통수단이 발달하게 되면 예전에는 통근 또는 통학하기 어려운 거리에서도 통근이나 통학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지역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서 관광산업, 여가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교통의 발달뿐만 아니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지역 간의 교류가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TV나 인터넷 같은 것들을 활용한 전자상거래가 확대가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SNS, 누리소통망을 통해서 언제 상점이 열리는지, 언제 푸드트럭이 어느 지역에 가 있는지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일정한 상점 없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무점포 상점이라는 것들이 생겨나서 이전에 비해 상업 입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간적 제약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관련한 예시들이 아래쪽에 나와 있고요. 교과서 아래쪽에 열린 생각,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담아서 답이 없는 거니까 작성을 하면 되고 예시를 하나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시 답안은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여러분들 나름의 답을 하나 달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제목은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문제와 해결 방안입니다. 교통과 통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점점 더 발달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교통통신이 발달을 하면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 산불이 났을 때 헬리콥터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서 산불을 진화하기도 하고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통신의 발달이 인간 생활과 생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해요.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영향,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통신의 발달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고속국도, 고속철도, 공항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라고 하는 장점들이 있지만 그 주변에는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소음이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교통체증과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교통수단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들이 있어요. 이러한 오염물질들이 대기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등과 같은 환경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도로나 철도 건설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이 훼손되고 녹지 공간이 감소하고 있어요. 또한 이것들로 인해서 생태계의 연속성이 단절이 되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서식 환경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자동차, 선박 등에 의해서 원래 이 지역의 생태계에 살던 동식물이 아닌 외래종들이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생태 환경을 악화시키거나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외래 동식물, 외래종이라고 하는 건 원래 서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유입돼서 서식하는 동식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선박 평형수를 통해 유입된 외래종의 생태계 교란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선박 평형수라고 하는 건 여러 국가들을 왔다 갔다 하는 엄청 큰 배들은 이 배의 무게를 맞춰주기 위해서 배 안에 바닷물을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대서양에서 출발하는 선박의 아래에는 대서양의 바닷물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서양을 출발한 바다가 인도양에 도착을 했으면 이 무게 중심이 또 맞지 않아 배의 무게가 무거우면 배 안에 있는 선박 평형수를 빼냅니다. 그러면 대서양에 있던 바닷물이 인도양으로 흘러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다 같은 바닷물이지만 바다 안의 생태계는 굉장히 다른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서양에 살고 있던 플랑크톤이나 미세한 생물들이 인도양에 유입이 될 수 있어요. 또는 물고기들이 들어오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외래 동식물이 다른 서식지로 유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박 평형수를 통해서 유입된 외래종의 생태계 교란으로는 지중해에 사는 담치라고 하는 생물이 있어요. 이 담치가 선박 평형수를 통해서 우리나라 남해안에 들어와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러한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개개인의 차원에서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인간 생활이나 생태 환경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알고 환경을 덜 파괴하는 식으로 개발을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할 거예요. 그래서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량 검사를 강화하고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소음이나 진동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도로를 건설하고 야생동물이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태 통로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 통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들의 생존권 또한 소중함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동물들의 이동권이 침해당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이 동물들을 위한 동물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 통로인 생태 통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생태 통로라고 하는 건 도로 건설, 택지 개발 등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야생동물의 서식처들이 단절되거나 훼손되는 경우에 이것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구조물입니다. 생태 통로는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적이나 인간의 교란으로부터 피난처 역할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시켜줘요. 물고기의 이동을 위한 어도 역시 하천 생태계에 있는 생태 통로가 됩니다. 생태 통로는 이것을 조성하는 주체에 따라서 자연 통로랑 인공 통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연 통로는 강을 따라서 형성된 숲길이나 숲속에 있는 동물 이동로를 이야기를 하며 인공 통로는 터널이나 육교와 같이 인공 재료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이동로입니다. 인공 통로는 도로를 따라서는 기다란 선 모양으로, 산을 깎은 지역에서는 육교 모양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서는 터널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생태 통로를 건설할 때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야생동물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 이후에 동물들의 단절된 이동 경로를 이어줄 수 있는 최적의 곳에 생태 통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건설된 생태 통로는 동물들이 원래 다니던 그런 길을 인간이 단절시켜 놓고 그런 행위에 대해 진정 동물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을 조금이라도 덜 파괴한다는 그런 인간들의 이기심이 발현된 또 다른 구조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생태 통로를 건설할 때에는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행해져야 될 것입니다. 아래쪽에 알아볼까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1번과 2번은 교통의 발달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글씨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은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보충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로드킬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로드킬은 달리는 자동차에 치여서 도로에서 동물들이 죽는 현상을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도로 건설이 확대되고 자동차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도로가 건설되기 전 이 지역의 자연환경에 살고 있던 고란이나 토끼 같은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기 위한 인공구조물인 생태통로를 건설을 하고 있어요. 도로 위에 터널이나 육교 같은 것들을 설치하게 되면 야생동물들의 이동이 좀 쉬워지고 서식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조금 더 넓어져서 활동이 자유로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례 2번은 유조선 충돌 사고로 인한 해양 오염입니다. 해당하는 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될 거고요. 해양에 대한 개발이 활발해지고 많은 배들이 해양을 오고 가면서 해양 생태계가 악화되거나 파괴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 유출 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고 직후에는 물론이고 사고 발생하고 그 이후에도 한동안은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사고는 유조선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사람들의 석유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그 피해가 더 커지고 있어요. 사례 2번에는 태안 원유 유출 사고가 나와 있는데 태안은 충청남도에 있는
우리나라 황해안에 있는 도시고요. 2007년 12월에 충청남도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 북서쪽 8km 해상에서 홍콩 선적의 유조선인 허베이 스프릿호랑 우리나라 삼성중공업의 해상기중기 부선인 삼성 1호가 충돌했어요. 이 사고로 인해서 12,540kl의 원유가 유출되었습니다. 이는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1995년 7월에 전라남도 여수시 앞바다에서 발생했던 시 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 그때가 8,381kl였는데 그때보다 2배 정도 많은 양이었고요. 이때 태안을 비롯한 그 근처 지역 6개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고 피해액은 7,341억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때 정부기관에서는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하고 또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이 지역에 가서 원유 유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자원봉사자 130만 명이 이 지역에 투입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추가로 소요된 비용만 해도 1,300억 원이 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태안의 만리포 해수욕장 근처를 가면 이때 발생했던 원유 유출 사고를 기억을 하고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기념관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기념관에 가면 실제로 이 시기에 이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충청도를 갈 일이 있으면 한 번쯤은 들렀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